예. 자, 오늘 뭐 채팅창이 또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리얼 드래곤님. 예. 리얼 드래곤과 진용은 병용 가능한가요? 둘 다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용자 관련된 별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좀 자극적인 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임팩트 있는 걸로. 뭐 맨날 부르는 건 뭐 용용 죽겠지 이런 거. 자, 바로 들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약했죠. 예. 바로 시험 가시죠. 저희 삼촌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방금. 예. 자, 미국 증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은 기술주 위주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5% 하락, S&P 500이 0.72%, 나스닥이 1.25%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네. 초반에 소매업체 타겟에서 실적 부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반도체 업종 위주로 이제 부진 전망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낙폭을 일부 축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뭐 타겟이라든지 영국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최근에 시장이 최근 4주 연속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영국의 7월 CPI가 10.1%. 아, 그러니까요. 40년 만에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현재 심각한 유럽의 상황을 보여주었는데요. 40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80년대 초반이죠. 지금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은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제 집권 세력이었는데 그때랑 달리 지금은 어떤 강력한 리더십도 없는 상황,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영국의 어려운 상황, 나아가서 이제 현재 유럽이 이제 겨울까지 점점 이제 심각하겠구나라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영국 CPI가 뭐 사실 40년 만에 또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까요? 저희가 좀 아직은 좀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지 뭐 전반적으로 수치 자체는 피크아웃을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CPI, PPI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 에너지라든지 현재로서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산불 꺾였다고 해도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에너지 관련 임팩트가 다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렵다. 추세적으로 안정화가 될더라도 다시 이제 $100 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 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유가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을더라도 다시 50불, 40불 이렇게 크게 예전처럼 하락을 하기는 어렵다. 추세적으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은 급격한 상승이 아니면은 경기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유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GDP 성장률 또 하향되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3분기 GDP 예상을 1.8%에서 1.6%로 하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지출 부분이 인플레로 인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이제 유통업체도 타겟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브라이언 코넬 CEO가 코멘트를 소비력은 현재는 여전하지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바뀜이 보이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PB 상품,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상품들이죠. 필수품 위주로는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하는데 임의 품목, 그러니까 이제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서 그리고 가게들도 어떤 소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수적인
상품들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이 향후에 어떤 매출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 이렇게 나왔는데 예. 뭐 저도 이제 좀 간단히 봤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좀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FOMC 회의록을 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중립 물가 상승률을 2.25에서 2.5%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용과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데 예.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최소 50bp 이상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은 현재 어떤 긴축을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 리스크가 상존을 하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예. 뭐 물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리긴 올릴 거다.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에 부담되니까 속도 예. 조절할 거다.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예. 최소 50bp는 올리겠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빨리 올리면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속도 조절하겠다. 결국은 3%, 시장은 예. 처음에 저희가 한때 뭐 100bp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5 아니냐 하다가 어제 해석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비둘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50bp 아니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페드 와치에서도 사실 50bp하고 75bp를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50%, 50대 50 반반의 확률로 보고 있었는데 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확률이 50bp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무게가 실렸다. 예, 75보다는 지금의 코멘트는 50bp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럼 실제로 9월 FOMC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CPI, PPI 모두 다 지금 일단은 피크아웃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유가 하락도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경제가 부진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8월에도 결국 유가가 안정세가 이제 나타난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낸 게 아니겠느냐. 네. 실제로 미국의 10년 BEI,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3%까지 갔다가 현재 2.3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심리 자체는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저도 50bp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뭐 한 달여가 시간이 있지만은 크게 앞으로 당분간 이벤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한다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예. 50bp 쪽으로 점점 무게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FOMC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번 달 8월 달 뭐 이제 거의 말로 넘어가고 있고 9월 달 이제 또 금리 인상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하반기 때 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만한 부분이 뭐 어느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뭐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예. 있고요. 뭐 FOMC 회의가 이제 남아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키는 역시 전쟁이다.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해를 뭐 넘길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여전히 이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실제로 시장의 심리를 돌리는 키팩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니면 좀 그래도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이게 예측이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예. 뭐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성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적절한 시점에서 뭐 어떤 협상이라든지 휴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게 약간의 이제 희망 섞이고 아무래도 상식적인 판단이긴 한데 네. 이제 확전의 가능성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어. 그러나 이제 무게감은 어쨌든 예. 뭐 시기가 어찌됐든 종전 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그게 발표가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특징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했지만은 네. 가장 약한 섹터는 반도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5% 하락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엔비디아가 2.9%, 마이크론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약 3%대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예.
그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에서 22년도 내년도 반도체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7%대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예. D램 수요도 수요는 8% 정도 느는 데 비해서 공급이 14% 이상 늘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D램 비축량이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D램 가격 악화를 불러오고 있고요. 예. 현재 삼성전자의 이제 재고 자산,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 자산이 약 21조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6조 이상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도체 섹터는 예. 매수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예. 전형적인 이제 시클리컬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방법으로서 어떤 불황이라거나 어떤 밸류에이션이 축소돼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경험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상승기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한 달, 두 달을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진입 시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 기업 말씀을 하셔도 되나요? 안 됩니다. 예, 진짜 리얼 드래곤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거의 뭐 용될 뻔했죠. 용가리가 됐습니다. 용가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 시장은 지금 모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물론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랑 뭐 메모리 반도체 정도로만 나눌 수 있는데, 뭐 저는 양쪽 다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다 좋은 그런 상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또 이제 9월 7일 날 또 신제품 나옵니다. 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상승하다시피 한 종목인데요. 뭐 크진 않지만은 0.88% 상승을 하면서 1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달 9월 7일에 아이폰 14를 이제 공개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 5.4인치 사이즈를 이제 제외를 하고 기본이 6인치죠. 6인치, 6.1인치였나요? 6.1인치 거기다가 이제 대형 6.7인치가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 4,800만 화소짜리 이제 광각 카메라를 채용을 하는데 기존에가 1,200만이니까 상당히 이제 스펙 자체는 높아졌죠. 카메라에 대해서. 추가로 뭐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등도 애플워치는 뭐 3가지 정도를 추가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애플의 이제 주력 매출은 아이폰이고 아이폰이 전체 매출의 53%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연중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형 아이폰 공개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애플 고점이 올해 1월 3일 그러니까 첫날이죠. 180달러였는데 어제 종가가 174.5달러, 한 마이너스 4% 정도. 진짜 대단합니다. 다 왔어요. 다 왔네요, 정말. 사실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1위고 지수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생각하면은 바꿔 말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부진하다. 주가 자체가 퍼포먼스가. 뭐 소위 다른 이제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하고도 상당히 수익률 차이가 벌어진 상태고 그 이하의 이제 옐로캡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대장주로서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애플이 거의 전고점까지 뭐 180불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많이 왔는데 뭐 사실 뭐 아이폰 뭐 신제품 계속 나오지만 앞으로 애플이라는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그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계속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이즈가 커졌고 그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과거의 경험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엑슨모빌이었고요. 그 전에는 뭐
우리 IT 버블 때는 시스코였던 적도 있고 그 전에는 뭐 자동차 업체였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어떤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다음 트렌드는 또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애플이 거기서 얼마나 어떤 위치를 차지할 거냐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예. 그러면은 과거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총액 1위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 기업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무조건 바뀔 것이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향후 4차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 거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자동차라든지 AR, VR, 메타버스라든지 계속해서 애플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과연 소기의 성과라든지 역할을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R, VR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파워를 지닐 가능성이 크고요. 예. 확률은 뭐 지금 전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뛰어든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결국 애플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예. 다만 이제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강력한 경제자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께서 보시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 향후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저는 가장 강력한 어떤 확실한 이제 투자처럼 보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요? 예. 어떤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실체가 없다, 예. 뜬구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체는 있습니다. 예. 시간이 언제 걸리느냐의 부분이지.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상당한 기술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뭐 그래픽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결국은 계속 실생활에 파고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결국은 찾아야 될 부분은 그래서 어디가 어느 종목이 어느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메타 좋죠. 방메타 좋죠. 방메타 좋지 네, 않아요? 방메타 좋죠. 그러니까 네. 메타 최대 수혜자는 이제 메타지 뭐. 방메타님이죠. 백마탄이래. 강력한 예. 기대. 백만을 타시나요? 아 그러니까 아니요. 네, 안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메타. 아유 지금 방송용 언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사적인 언어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메타버스는 사실 매력적인 비즈니스죠. 예. 네. 시간이 문제죠. 얼마나 그러니까요. 걸릴지.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까요? 물론 이거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제 초반이거든요. 어떤 시작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궁극적인 종착지를 10으로 봤을 때 현재는 한 2 정도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으로 봤을 때 2 정도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까지 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의 올 때까지 왔다. 그런데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뭐 한 3까지 왔다. 그럼 메타버스는 그거보다 더 전인 거죠. 그렇죠. 아직 사람들한테 생소하고 아직 침투가 거의 안 되는 시장이고요. 그런데 기술력을 보면 하나씩 뭔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제도 조금 화제가 됐던 종목이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제 7% 상승을 했는데 13.67달러 마감했고,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이제 인수 관련 트위터 얘기가 나오고 바로 부정 코멘트가 나왔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총이 22억 달러 정도? 한 3조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스포츠 구단이 이렇게 상장된 것들이 있느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상장을 돼 있구나. 미국에 상장돼 있죠, 맨유는. 참고로 스포츠 구단이 상장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벤투스라든지 네.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같은 회사가 상장이 돼 있고요. 뭐 분데스리가는 특이하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상장이 안 돼 있고 도르트문트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대체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유주 혹은 오너 기업이 이제 상장된 경우가 더 많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그룹에서 예. 뭐 프로 야구단이라든지 프로 구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구단이 자체적으로 상장돼 있지는 않죠. 그 모기업이 상장이 돼 있고요. 미국에서 이런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네. 이 그룹이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구단이 뉴욕 닉스, NBA 뉴욕 닉스하고 네. 그 뉴욕 레인저스, 예, 하키 리그죠. 뉴욕 레인저스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디슨 스퀘어 같은 경우 예, 시가총액이 약 40억 달러 상당히 이제 높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예. 그 참고로 포브스에서 예, 매년 이제 스포츠 기업의 이제 스포츠 구단의 어떤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냐 순위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거의 10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10년째 1위요. 예,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제 미국 뉴욕 구단. 양키즈. 뉴욕 양키즈가 2위고요. 2위예요? 예, 1위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이제 풋볼 구단이죠. 풋볼 팀. 미국은 풋볼이죠. 미국은 예, 풋볼입니다. 예, 아니 근데 풋볼은 사실 미국에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 농구는 전 세계에서 하는데 글로벌. 그 미국에서 하는 그 단일 팀이 1위예요? 그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뭐 야구 MLB라든지 NBA보다 훨씬 더 풋볼이 크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사실은 풋볼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야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양키스를 흔히 떠오르잖아요. 양키스. 예. 그런 것처럼 풋볼 하면은 떠올리는 구단이 보통 댈러스 카우보이스. 뭐 그밖에 뭐 뉴욕 패트리어츠라든지 명문으로 따지는 구단이 몇 개 있지만은 예. 압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다 보니까 예. 포브스 선정 작년 기준 가장 비싼 구단 2위가 뉴욕 양키스, 3위가 이제 뉴욕 닉스고요. 그 박사님 NBA 좋아하시나요? NBA 좋아합니다. 제가 이 스포츠를 저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야구장을 많이 가봤는데 예. 그 소위 말하는 이 좀 속된 말로 미국 뽕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그 야구장에 갔을 때예요. 정말 처음 갔던 게 이제 LA 다저 스타디움이었는데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감동받아서? 거죠. 예, 너무 멋있어서. 예. 제가 뭐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야구장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애틀에 이제 원정 경기를 와서 이치로가 나왔습니다. 이치로가 공을 쳤는데 파울볼이 제가 잡았습니다. 와, 이치로 공을. 잊을 수가 소름 돋았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그 공 보유하고 그 계신가요, 공을 지금도? 그때는 제가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제 옆에 있었던 형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 이거. 그래서 제가 줬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치로 공 그냥 한 번에 받았어요 이렇게. 아마 TV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치로가 한창 뛰었던 게 2000년 초반인데 저도 이제 시애틀에 있었을 때 거기 홈 구단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이프 필드인데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바뀐 것 같은데 그때 이치로 선수를 직접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배트 스윙 스피드가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빠릅니다. 다른 선수랑 느껴지더라고요. 그 스윙 스피드가 정말로 잘 치는구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수였죠. 알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 스포츠 뉴스 중계로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아니 근데 리얼 드래곤이 전 밀덕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스포츠 덕후네요. 스덕이네 스덕. 축구, 야구, 농구 다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에는 뭐 NBA 뭐 대학교 때는 한창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스포츠 얘기 한번 꼭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용가리가 아닌 리얼 드래곤님,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자, 좋은 또 시황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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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시황 잘 업데이트 해봤고요. 오늘 2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 찔링님께서 오늘 약간 칼을 갈고 오셨던 소문이 있습니다. 스페셜 컨텐츠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웃고 계십니다. 밖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미소 주고 계신데 오늘 부담 한가득 드리면서 찔링님 한번 좋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을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